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총장이 나가서 약 팔고 그 다음에 우리 간사가 나가서 진해 이사장을 뭐 대가라는 둥 뭐 이거 서로 아주 낯간지럽게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본심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방 안에 이 바깥 날씨는 아주 차가운데 이 방 안의 열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기부 문화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걸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강연을 놓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아까 책 한 권 팔자고 또 우리가 이거 영업 비밀을 다 낱낱이 또 동종업계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대승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재단의 설립 목적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는 걸 제가 15년 전에 우리가 결의했던 걸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꺼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보고 흔히들 양다리라고 그래요, 별명이. 왜 양다리냐면 제가 평생 경영학 교수로 30여 년을 지냈습니다. 또 같은 기간만큼을 비영리 쪽에 또 한 다리를 걸치고 오랜 세월 비영리 쪽에 일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뭐 기업마다 사회공헌팀이 있고 했지만 저희가 한 15년 전에 그 기빙코리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사회공헌팀이 있는 기업이 삼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한다는 기업들이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두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양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몇 년 전 기빙코리아 때 그런 키노트 스피치를 한 일이 있는데 제가 돈을 주는 쪽의 일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경영학 교수로서 또 경영 자문을 오래 해왔고 많은 기업에 제가 뭐 사회이사로 고문으로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너무 잘 알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데 의사결정하는 과정도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제가 비영리단체에서도 오래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재단은 물론이고 제가 지금도 루트 임팩트 일을 맡아갖고 있고 영도 유경의 일도 맡아갖고 있고 뭐 과거에 나는 국민운동본부에도 관련하고 과거엔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 쪽 사람들 심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그 조직 분위기도 잘 알고 제가 그 양쪽 분위기를 대비해서 한 7, 8년 전에 기빙코리아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둘은요. 지금 한쪽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레일웨이와 같습니다.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우리끼리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저쪽 입장을 떠나서 저쪽에서 이쪽을 보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천사의 비즈니스 좀 한다고 아무데나 와서 손 벌리고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냐. 그래서 쟤들 우는데 떡 안 지어줄 수 없고 여기 아주 그대로 코테이션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뭐 진보 정권이 한두 번 왔다 가고 나서부터 거기에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 도와주라 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공동모금회 연말에 돈 모이는 거 보면 알아요. 공동모금회 연말 되면 전화 무지하게 옵니다. 근데 무슨 전화인지 아세요? 전화해서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는 게 삼성 냈습니까? 물어봅니다. 안 냈는데요. 끊어요. 그런 전화가 수백 통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드디어 냅니다. 삼성이 냈습니다. 얼마 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탁 끊고 바로 자기네 내는 거예요. 삼성이 200억 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현대차는 175, 그 다음에 LG는 150억, 뭐 이런 식으로 쫙 정해져요. 좀 더 내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별로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뭐 요즘 눈치 보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딘가 눈치 보이는 데가 있으니까 내는 거죠. 지난번 세월호 모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동모금에 1200억 넘게 갔습니다. 그 돈 지금 한 푼도 못 쓰고 있죠. 저희 재단은 세월호 사건 나자마자 그 없는 돈에 9억 지출 결의를 해가지고 바로 안산에 가서 심리상담하고
또 세월호 사건의 전모를 기록하는 일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근데 돈은 저희들한테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어느 외국계 기업이 거긴 좀 눈치 안 보겠다 싶고 마침 그 회사 사장이 제 제자길래 거기가 어디 10억을 기부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쏜살같이 쫓아갔죠. 그 10억 우리 주라. 우리가 정말 보람된 곳에 써주마. 응? 당신 날 잘 알지 않냐? 내가 그걸 뭐 해먹겠냐? 응? 그랬는데도 사흘 밤낮 시간 좀 주십시오. 근데 사흘 밤낮을 고민하더니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공동모금에 갔어요. 지금 그 돈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가족 살아 계실 때 쓸래는 모르겠어요. 자, 이야기가 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입니다.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또 여러분들이 보는 기업 쪽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 모금 담당자들 인터뷰를 쭉 해서 그 쭉 기록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아니 나쁜 놈들 돈 우리가 좀 써주는데 왜 빨리 안 갖고 오는 거지? 이런 거요. 그 나쁜 놈들 나쁜 짓에서 번 돈 우리가 좀 써줘야지. 그런 거 뭐 리포트 같은 건 아니 뭐 좋은 일 하는데 천사의 비즈니스 하는데 그거 뭐 걔네들 돈 좀 써주는 거 어때서? 그런 지금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왜냐하면 이 공익단체들도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양쪽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가 사업도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고, 사실 직접 사업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은 이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는 분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단체들도 못 믿고. 그게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이 분야가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제가 양다리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 책의 원래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7가지 얼굴이라는 책도 그 원전을 또 쫓아가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마케팅에서 배워온 겁니다. 연전에 에이드리안 사전트가 여기 왔을 때 제가 만났었는데, 에이드리안 사전트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마케팅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를 만났는데 저는 평생을 마케팅 교수로 지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없으니까 말인데, 그 친구도 한참 저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꼬랑지를 좀 내리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거기도 한 다리 건너서 배운 거니까. 근데 그게 마케팅 거를 이런 비영리 섹터에 갖고 가면 아주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좀 잘 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셈이죠. 양쪽 동네를 잘 안다는 이야기를.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 토픽을 제가 학교에서 뭐 MBA를 가르치거나 경영학 과목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장 세분화를 가르칠 때가 되면 제가 하루를 비웁니다. 그냥 3시간짜리 강의를. 3시간 갖고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네들이 경영대학 4년 배울 동안에 가장 중요한 토픽 하나만 골라서 나보고 1시간만 강의하라고 그러면 누가 나한테 그걸 요청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고를 것이 바로 이 토픽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MBA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 이게 비영리 쪽에 오면 더 중요하죠.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책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 판매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하면 그 왜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영화 내용 줄거리를 너무 이야기하면 영화 손님이 안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건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 책을 읽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 가게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유니클로죠. 작년에 전 세계에서 15조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천억 팔았어요.
명동에 있는 매장이 그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매장인데 그게 하루에 20억 이상 팝니다. 유니클로가 파는 제품들이 평균 가격이 얼마짜리나 될까요? 뭐 10,000원, 20,000원, 히텍 세일할 때가 10,000원이면 사잖아요. 얘는 뭡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죠, 에르메스. 뭡니까? 대표적인 상품. 백이죠, 백, 핸드백. 얼마입니까? 제일 싼 거. 아, 이태원 가격 말고. 여긴 난 사보신 경험이 없을 것 같아. 저도 이태원에서 보게 됐습니다. 에르메스라고 하는 핸드백. 싼 게 한 돈 1,000,000원부터 시작입니다. 좀 비싸면 5,000,000원. 악어로 만들면 1억도 가죠. 연전에요. 파리에 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산토노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에르메스 본점이 있어요. 앞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슨 이름 있는 떡볶이 가게도 아닌데 왜 저렇게 줄 서 있냐? 그랬더니 저 무슨 줄이냐? 그랬더니 새로 나온 백에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올리기 위한 줄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백들이 있어요. 뭐 벌킨 백이니 무슨 그레이스 켈리가 주문해서 유명한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했을 때 배를 가리려고 큰 백을 주문했는데 그게 켈리 백이에요. 그런 건 나라별로 코타가 나옵니다. 뭐 한국에 10개, 일본에 20개 이렇게 나오니까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올리려고 서 있는 줄입니다. 자,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잘 팔린다. 성공한 제품이에요. 에르메스 작년 매출액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여보세요, 핸드백 팔아서 6조 많이 판 거죠. 에르메스하고 유니클로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 불황에 작년에 둘 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불황에, 이 장기 불황에. 네. 여러분들 잘 아는 에르메스하고 비슷한 거 루이비통은 빠졌어요. 근데 에르메스는 올랐습니다. 에르메스한테 루이비통 이야기하면 아주 기분 나빠요. 어떻게 걔네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냐고.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격이 다르고 쓰는 사람도 다르죠. 이거 쓰는 사람 저거 쓰는 사람은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잖아요? 저거 쓰는 사람은 유니클로 쓰는 사람은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지하로 아니면 버스나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에르메스 들고 저거 짝퉁 들어도 택시 정도는 탈 거예요. 그죠? 그래도 에르메스 들고 뭐 일본 가니까 전철도 많이 탑디다만 일본은 그 소위 말하는 일본식 영어로 오피스 레이디들이 개 모아가지고 저걸 하나씩 사요. 그래갖고 케이스에 싸가지고 전철 타는 거지. 그렇지만 웬간한 동네에서는 저거 타는 사람들이 전철 같은 거 안 타죠. 승용차로 아주 큰 거, 벤츠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겁니다. 진짜 공통점은 뭐냐면 시장 세분화에 둘 다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시장 세분화라는 건 또 뭐냐? 시장을 분할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에 가면 시장을 분할해서 공략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은 안 되죠. 기부자를 공략하면 어떡합니까? 기부자를 분할해서 모시는 거예요. 기부자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궁극은 뭐냐면 개개인을 다 다른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에어버스 380은요, 비행기는 같은 거지만 항공사마다 다 다르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줘요.
자, 에르메스를 쓰는 사람은 뭐 전 세계 0.001% 안에 드는 사람들일 거고, 유니클로는 중하에, 아마 중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어느 재벌 회장이 저한테, 제가 유니클로를 알게 된 게 그 양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저한테 내복은 유니클로 히트텍이 최고라는 걸 몇 년 전에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난 또 재벌 회장이 입는 거라서 무지하게 좋은 건 줄 알고 갔더니 이게 유니클로더라고.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좋아, 정말.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 세분화에 아주 성공하면 그 흡인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사람들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10대, 20대 패션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만 아까 같이 60대 재벌 회장도 입는다는 거죠. 그건 에르메스도 마찬가지죠. 에르메스 싼 게 1,000만 원이니까 뭐 핸드백 살라고 전세금을 뺄 수는 없고 다 이태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주고 그 허락도 산다 이거죠. 근데 그게 요새 하도 정교하게 나와서 연전에는 에르메스 본점에서 이태원제 에르메스를 AS 해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르메스 본사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 직원 재교육 다 시키고, 그게 보니까 원자재를 그 같은 데서 수입해갖고 수리해 만들어준 일이 그게 왜 중국 시장에 가면 무슨 짝퉁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야기는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 지도를 놓고 보면 저 기퉁에 있는 사람들은 에르메스 그룹이에요. 이게 요 숫자가 사실 더 작아야지. 이쪽에 있는 거 이만큼은 이게 유니클로 그룹이에요. 세상 사람을 놓고 보면 기업이 내보내는, 우리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가 내보내는 메시지에 동질적으로 리스판스하는 그룹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그걸 똑같이 모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액 기부자하고, 응? 또 고액 기부자인데 돌아가실 때 한 번 내고 뒤도 안 돌아보는 분하고, 응? 또는 뭐 구세군 자선 냄비에 고액 수표 던져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는 분하고, 응? 그리고 달달이 ARS로 몇천 원씩 달달이 정기 기부하는 분하고, 응? 또 기부도 정말 뼛속부터 기부자라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는 사람과, 남이 기부하니까 나도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과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같은 랭귀지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를 누가 찾아왔어요. 비영리 섹터에 일하는 분인데 저를 뭘 맡아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저한테서 비영리 단체가 어떻고, 비영리 단체가 뭐 투명해야 되고, 비영리 단체의 경영이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듣는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얘가 총주방장 앞에 와서 라면 끓이는 법을 강의를 하네. 응? 좀 더 심하게 하면 폭포수 앞에서 소변 보고 있구나, 얘가. 응? 그러니까 귀에 이야기 안 들어오죠. 내가 그 분야에 수십 년 일한 사람을 앞에 놓고 신출내기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이야기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딴 생각하면서 얘는 안 되겠구나. 얘가 뭘 제안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상대를 이렇게 모르고 이야기하는 애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커뮤니케이션도 다르려면 그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시장 세분화의 기본은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쯤 남해안에 가면 고깃배들이 쫙 떠 있습니다. 근데 그 고깃배들 잡는 고기 다 달라요. 오징어 배 다 따로 있고, 무슨 도미 잡는 배 따로 있고, 대구 잡는 배 따로 있어요. 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쓰는 그물이 다르고 쓰는 미끼가 달라요. 연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제 친구가 하나 몇 년 전부터 한번 놀러 오라고 목을 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고부가 됐는데 지네 집에 한번 꼭 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면 좀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집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가봐줘야죠, 그런 건. 그래서 예의상 갔어요. 갔더니 정말 좋아요. 집이. 우리 평수로 건평만 한 500평쯤 되고, 미국 집은 자동차 그라지에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나로 대충 집의 규모를 가늠합니다. 이 친구네 집은 정식 그라지가 차가 6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뭐 책에서 보던 차는 다 있어요. 그럼 부부 둘이 살아. 그 밤에 자는데 겁이 나서 못 자겠어요. 그래서 나 그 다음날, 야, 나 간다. 잘했어라. 너 잘 사는 애 알았으니까. 계속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라 그랬더니, 뭐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 와서 이거 다 일주일씩 있다 가야지. 그럼 넌 내 요트를 한번 타봐야지. 이 미국 부자는 집은 문제가 아니고요. 요트하고 비행기예요. 너 내 요트를 한번 타봐야지. 그것도 너무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럼 요트만 한번 탄다 그러고 이제 그 하루 더 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미시간 호수로 나갔어. 미시간 호수라는 게 5대 호 중에 제일 작은 게 미시간 호수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거. 근데 그게 우리 남한이 퐁당 빠져요. 호수인데. 갔더니 요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요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이 친구가 좀 나가자고 그래서 나는 호수에서 요트 탄다 그러길래, 물론 내가 시카고를 잘 알긴 하지만 배 타고 한 3시간을 위스콘신 쪽으로 쫙 가요. 속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니야? 한번 타주면 됐지 뭐. 갔더니 망망대해 수평선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뭐 하냐? 낚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근데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낚시 줄하고 뭐 미끼하고 갖고더니 척 끼더니 또 저한테도 하나 끼워줘요. 끼워서 던져봐라. 턱 던지니까 1초도 안 돼서 고기가 탁 물는 거예요. 이만한 게. 또 벗겨내고 또 집어내니까 한 2분 만에 한 바퀴에서 잡았어요. 야, 이 망망대에서 너 여기 고기 많은 거 어떻게 알았니? 일로 와보라고. 선장실에 가니까 어군 탐지기가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우리가 고기 많다는 걸 물반 고기 반 그러잖아요. 물 4분의 1 고기 4분의 3이야 거기는. 그냥 밖에서 퍼도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고기 노는 데 가서 그 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 넣어가지고 넣으니까 안 물 리가 없죠. 근데 그 전에 강태공 같은 사람 낚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데나 가서 낚싯바늘 없는 걸 던져놓고 그리고 세월을 낚는다. 고기는 안 낚는 거죠. 고기 그렇게 낚다간 아사하죠. 강태공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마시장 세분화는 바로 고기 많은 곳을 낚시를 담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부 많이 할 분들하고 연락을 해야지, 평생 가도 기부 안 할 분한테 열심히 연락하면 뭐 하겠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